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 심주석 선생님께서는 입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저는 이제 입시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를 알기 위해서는 입시라고 하는 것은 대학 정원과 그리고 모집 인원, 이거 대학의 모집 인원과 그 해에 태어난 학생 수 따지고 보면 이제 경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3에 올라가는데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2002년생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지금까지 고등학교 인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현재 대학교의 모집 정원 전체를 따지자면은 전문대 포함하면은 50만 명이 좀 넘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59만 명에다가 재수생들이 포함됐으니까 대학 정원 대비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6만 명 가까이 적은 숫자입니다. 6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모집 인원을 다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6만 명은 엄청난 숫자고요. 지금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비교해 보시면 한 13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이 2배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라든가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15개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대학들을 마치 그 시조를 외우듯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연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정도가 되는데요. 이 대학의 경쟁률도 10대 1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각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각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낼 때는 9등급제로 내지 않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9등급제로 내는데, 그 9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 각 내신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334명의 전교생이 있었던, 한 학년 전교생이 있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261명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73명이 줄었더니, 1등급은 2명이 줄고, 2등급 때는 6명이 줄고, 3등급 때는 11명이 줄고, 이러면서 내신 성적의 우수자가 많이 줄게 되었더라. 이런 것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그다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 거기다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더하여서 각 그 대학교는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려운 구조,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되죠. 지금 이미 폐교가 된 학교들의 명단들이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동부산대학교가 폐교를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대학교들이 폐교를 할 텐데,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를 할 텐데, 어떻게 폐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남쪽 지역부터, 남쪽 지역의 인구가 적죠 지금, 남쪽 지역부터 이게 이제 벚꽃이 피는 순서인데요. 벚꽃이 피는 순서부터 아마 대학교들이 폐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농담, 진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작년 올해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명지대학교가 망한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네, 올초 들어보셨죠? 명지대학교가 망한다 해가지고 명지대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명지대학교는 사실은 뭐 폐교가 되는 건 아니고, 명지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아마 교체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명지대 자체는 이제 폐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교가 폐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학교 아까 앞서서 봤지만 대학교들이 막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폐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학한 학생들은. 예. 입학한 학생들이 다니는 동안에 대학교가 폐교가 되면 대학에서는 이제 인근 학교로 특별 전학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명지대학이 만약에 폐교가 된다. 명지대학교 인근 학교를 살펴보니까 연세대더라고요. 예, 전략적인 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수능 응시자도 이제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고요. 뭐 큰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면은 역시 수능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그에 비례해서 팍팍팍 줄어듭니다. 어차피 비율적으로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 수능의 1등급 숫자가 전년도 수능의 1등급 숫자보다 2,000명 이상 줄어들 것이고 내년에는 또 더 줄어서 또 2,000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과 함께 또 내신 성적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학년 학생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형태의 수업이 생기는데 그 수업은 이렇게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평가하지 않고 ABC로만 또 나눠져서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만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우리 주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수능 이야기 앞서서 심주석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수능의 형태도 1학년하고 2학년이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겼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 결국 내신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수능 응시자가 감소한다는 것,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편된다는 것, 여기 내신의 상위권 학생들 감소와 함께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어려워진다는 것, 그리고 정시가 이제 증가한다는 점은 반대로 또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될 수가 있겠고 각 전형별로 대학 입시의 전형별로 여러 가지 이제 인원 조정이 있을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시 환경의 변화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해야 될 내년도 입시의 모집 인원은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수시가 전체의 지금 77%, 그다음에 정시가 전체의 23%인데 변화된 걸 잘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약 0.3%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 0.3% 증가했고 이 부분은 아마 논술과 그다음에 일부 교과 전형의 약간 폭의 감소가 종합과 정시로 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수시는 종합으로,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에 대한 이해인데 앞서서 우리 심주석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은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셨던 학력고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학력고사와 착각을 해서 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학력고사는 일종 교과서,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교과서가 다 일종입니다. 특히 국어 교과서 기억나시죠? 서한샘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국어창 밑줄 긋고 뭐 돼지꼬리 땡땡하고 이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빽빽하게 연습장 써가면서 암기를 하면 극복될 수 있는 시험이 학력고사라는 시험이었고, 지금의 수능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1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옛날 학력고사 세대에서는 1919년 3월 1일 이걸 이제 학생들이 외워버리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1번 1918년, 2번 1919년, 3번 1920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 학력고사는 내가 3.1운동의 연도를 외웠단 말이에요. 1919년 3.1운동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제시문에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3.1운동과 관련된 뭐 역사적 의의를 묻는다거나 이런 다른 형태의 제시문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암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수능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만 사실은 수능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은 단기간에 대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비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자녀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은 또한 어떤 시험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의 키가 죄송합니다. 이 학생이 키가 작죠. 하지만 이 그룹에서는 이 학생이 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수능은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흐리게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수능 대비법이 뭐냐 하고 해서 한마디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수능은 상대평가. 남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하면 수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남들 놀 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수능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림이 이제 지워졌네요. 그럼 수능에 대한 이제 평가. 지금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혹시 보셨나요?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표? 아이들이 모의고사 본다는 건 아시나요? 예. 3월, 6월, 9월, 11월에 보는 거 아시죠?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성적표 못 보신 분들은 성적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그 성적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가방 속에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그 성적표를 쉽게 뭐 어디다가 버리지 못하고 아마 2학년쯤 되면은 2학년 학생의 가방을 사실 열어보면은 놀랍게도 1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잘 찾아보시고요. 그 성적표에 보시면 점수가 세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는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 이걸 이제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능은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을 본 학생 중에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가를 체크를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평균점보다 얼마나 높은 학생인지 평균점보다 얼마나 낮은 학생인지를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국어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는데 국어 시험을 본 전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70점이다. 그러면 저는 70점보다 20점 정도 잘 받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점수가 나오냐면 국어 수학은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요즘에 국어 수학은 100점을 줘요. 기본 점수. 그 기본 점수가 뭐냐? 평균점. 그러니까 내가 70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70점이다. 그럼 나는 100점이라는 기본 점수가 나오는 거고 내가 90점 받았는데 평균이 70점이다. 그러면 나는 100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알파 점수 계산법은 따로 있고요. 나는 50점인데 평균이 70이다. 그럼 나는 100점 마이너스 알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표준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명히 아이가 100점 만점의 시험을 봤을 텐데 표준 점수라는 점수는 120, 130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점수가 있고 또 아이가 분명히 내 아이가 나는 확실히 아는데 얘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아이가 아닌데 97, 98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97, 98 나오는 거 보고서 얘가 맨날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90점이 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미 그 학생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균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점수화시키는 성적표가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수능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심주석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 학생은 아마 이쪽 지역 학생일 거예요. EBSI에 소개된 좀 오래된 학생이긴 한데 이 광주 지역 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EBSI라는 아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주 수십 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한 편이었는데 이 친구는 게임 중독,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이 친구가 좀 충격에 빠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신 차리자, 공부하자 해서 책을 꺼내서 보니까 모르는 게 태반.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5등급, 6등급 나오면서 도저히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책을 풀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것으로 복습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가보니까 거기서 자신이 부족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고등학교 문제집 풀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2학년 중2, 중3 문제집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져 나가게 되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아주 드라마틱한 결론이었는데 수능에서 수학 나형 100점을 받고 서울대를 합격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태도 면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친구는 흐릿하긴 한데 이 친구는 이제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인데 이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학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우리 EBS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덜너덜한 과학 책 하나, 생물 책 한 권을 다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책 3권이요. 책 3권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제가 이 생물 책을 한 권당 똑같은 생물원이었는데 한 권당 20번씩 읽어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 친구가 금방 무슨 과 다닌다고 그랬어요? 의대라고 그랬잖아요. 의대 다니는 학생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이렇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과학 과목에서도 그나마 가장 만만하게 보는 과목이 생물인데 생물은 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생물을 하는데 이 의대를 다닐 정도의 똑똑한 학생이 생물이라는 과목 하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60번을 봤다는 얘기예요. 생물 원 책을. 예, 지겨우니까 3종류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20번씩. 그런데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제가 이과 담임도 해보고 고3 담임을 한 10여 년 이상 해봤는데 우리 이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 탐구인데요. 이 친구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부족하게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던 거예요.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과탐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60번을 봤는데 지금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은 몇 번이나 봤을까요? 과탐 교과서를. 그 점에서 두 가지 태도를 좀 지적하고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데 좀 대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로 돌아가기, 그다음에 반복해서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구 선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계 학생,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시험 보는 학생들이 보는 과목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인문계 학생이 수학 개념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리 개념이. 그런 친구들은 도표가 많이 나오는 것을, 그다음에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은 좀 문장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나 법과 정치 같은 과목을, 그다음에 역사 덕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무리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다 하더라도 사실은 세계사나 동아시아처럼 역사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자연계 학생 중에서도 또 수리적으로 탁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과학의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계산식으로 풀이하는 물리1, 물리2, 화2 같은 과목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자연의 어떤 미시적 현상에 대해서 아주 깨알같이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은 화학1, 화2 또 생물2 같은 과목들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학적인 부분도 또 미시적인 부분도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 쪽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과목은 생원,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과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요. 1학년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선택이 바뀌죠. 수능 선택이 바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선택이 바뀌는 것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수능 선택 과목 아시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 선택하게 돼 있고, 탐구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게 지금 고1 학생들이 고3 올라갈 때의 수능이고, 이것은 지금 고2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에 하나 본인이
재수를 하게 된다면 고1 학생들과 같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이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학교에서 지정 과목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 대학이 우리 대학에 인문계를 들어오려면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오면 된다. 시험을 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을 어떠한 형태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과가 좀 중요합니다. 자연계 쪽에서는 국어는 상관이 없는데 국어는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수학의 경우에 여기 노란색으로 나오는 대학이 있죠.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이런 대학들은 우리 대학교의 이과나 공대나 의대를 오려면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지정해 놓은 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리 가형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이들 대학에 들어오려면 지금 2학년 학생의 수리 가형처럼 미적분을 준비해서 와야 된다라고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탐과 가탐 아무거나 두 과목이었는데 이들 대학 지금 또 똑같은 대학이죠. 이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는 과탐 2개를 응시해야만 우리 학교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무슨 말이겠어요? 고2와 고1의 수능이 사실상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예, 달라지는 거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배치표예요. 배치표. 예, 수능 점수를 가지고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나를 보여주는 배치표고 여기 나와 있는 100분위는 수능 100분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 과목별 100분위의 평균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제 비율 지금 등급입니다. 이건 올 1등급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모두 1등급인 학생이 갈 수 있는 인문계 학교, 그다음에 2등급인 학생들 갈 수 있는 학교, 3등급 그리고 4등급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중심으로 좀 짜왔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전남대학이라든가 이 광주 지역의 좋은 학교들은 우리 이쪽 지역 선생님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좀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 1등급대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100분위로는 한 97%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연계 마찬가지죠. 자연계가 또 1등급대, 2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인데 요거를 평상시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입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입시는 만족입니다. 만족.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대학에 꼴찌로라도 붙으면 대단히 만족하는 거고요. 내가 이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내가 정말 시험을 망쳐도 여긴 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못 붙으면 역시 만족도가 훅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서 가장 성공한 학생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학 입시 마감되는 날이 있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추가 합격 발표 나고 추가 합격 발표마저도 최종으로 발표난 날 마지막 전화로 합격한 학생이 최고로 기분이 좋은 거죠.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학생이 내신이 좋았던 학생이 수시에서 서울대학교를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능은 잘 못 봐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광운대를 가느냐 국민대를 가느냐 어디를 지원해야 더 붙을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대학에서 추가 합격됐다고. 그 친구는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입시는 만족이거든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위치,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모의고사 좀 열심히 봐라. 아, 선생님 이거 내신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 선생님 이거 나중에 제가 수능 잘 보면 돼요.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하면서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 제자 중에
내신 성적은 아주 좋았는데 모의고사가 1등급과 3등급을 왔다 갔다 역시 같은 핑계. 저는 나중에 수능 잘 보면 되죠 이렇게 말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한 다음 날 아침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수능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가채점 몇 점 나왔어? 제가 보니까 2개 틀린 거예요. 전체 수능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서울권에 있는 웬만한 의과대학을 다 붙겠구나 하면서 되게 칭찬해주고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 공대에 논술 시험이 있는데 이거 보러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갈 필요 없다. 이 가채점이 그대로라면은 고대 공대는 정말 네가 고대 공대에 뭐 만약에 면접이 이 점수면은 네가 면접이 있을 때 고대 공대에 가가지고 면접관에게 욕을 하지 않는 이상 너는 붙는다. 뭐 그 정도로 이건 충분히 좋은 성적이다라고 했고, 이 친구가 이제 고대 공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가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제가 모의고사가 1, 3등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능 이전에 보는 연대 공대 논술을 제가 쓰고 왔는데, 시험도 보고 왔는데 여기 붙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에이 괜찮다, 너 안 붙을 거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연대 공대 논술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 연대 공대를 붙은 거예요 그냥. 그럼 정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수시에서 붙어버리니까 정시를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겠죠. 그래서 제가 고3 담임을 10여 년 하면서 연대공대에 합격하면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연대공대에 입학한 학생은 처음 봤는데, 그 친구가 결국 만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는데 재수한 다음에 본 시험은 연대공대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시라는 건 만족이고, 이 만족은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고, 자신의 위치는 평상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3에 올라가면 3월, 6월, 9월, 11월 계속해서 모의고사와 수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정말 진중하게 보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그 심지석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 2학년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탐구 과목을 무조건 완성시켜야 됩니다. 3월 둘째 주에 가면 3월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는데 3월 둘째 주가 수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탐구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럼 국영수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국영수는 완성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해요. 예. 수능 전날까지 국어 모의고사 풀면은 100점 맞는 친구가 수능 당일날 가서 1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과목이라면, 탐구는 한번 바짝 조여가지고 제대로만 잡히면은 고3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탐구가 만약에 1등급 하나가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 친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국영수가 다 5등급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본 과목 4개 중에 2과목의 등급합 6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면 5등급 하나 1등급 하나면은 합 6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도 탐구 하나 1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탐구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면은 수시 원서를 써야 되겠죠. 수시 원서는 6장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물론 이렇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상향을 5개를 쓰고 안정을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 안정을 5개를 쓰고 상향을 하나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상향과 안정과 적정은 이렇게 배치를 골고루 하는 것이 좋다. 상향만 6개 써서 모두 떨어지면 그것처럼 또 실망스러운 게 없고요. 그다음에 적정이나 안정을 써가지고 다 붙으면 나중에 어디를 가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향과 적정과 안정을 고르게 쓰시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 모의고사 성적으로 안정권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안정권도 완전한 안정도 하나씩은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나 뭐 이렇게 고려해서 상향도 써보시는 게 좋은데, 안정권을 쓸 때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춰서 쓰되, 수능 끝나고 면접이나 논술을 하는 전형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정시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대체로 수시 마지막 6번째 카드가 정시 첫 번째 카드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많은 대학들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데요. 다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점도 참고하셔야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수능 최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거는 광운대학교의 자료인데요. 광운대학교가 2017학년도에서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합격자의 평균이 2.33등급이었고요. 반면에 2018학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자 합격자 평균이 1.85로 확 올랐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신 성적의 등급을 적게는 0.5등급, 많게는 1등급 이상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선을 이제 쭉 보시면요, 보통 이제 쭉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1등급이에요. 1등급, 1.5등급, 2등급 내신 성적이고 여기 이제 수능인데요. 보통 이제 한양대학교가 1등급 초반대 합격선,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이 높고 내신은 1등급 중후반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종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1등급대가 되죠. 이런 학교들이 1등급 중후반대가 되고요. 광운대학교, 반면에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에 2등급대, 뭐 상명대, 수원대, 이렇게 남서울대 이런 식으로 합격자가 1등급대, 2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전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습니다. 내신 석차 등급만 나왔는데요. A와 B 학생 중에 누가 더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십니까? A죠. A는 모두 1등급이고 B는 두 과목이나 2등급이니까 A가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대학에 전달이 돼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완화가 됐지만 과거에 10여 년 전에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 정보도,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학부모의 생년월일 정보까지도 다 대학에 제공이 됐어요. 예, 대학에 물론 그걸 가지고 학생을 뽑지는 않지만 그걸 보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건 다 없어졌고요. 다른 모든 그 외에 다른 모든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원점수도 대학에 제공이 돼요. 그럼 원점수까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등급에서는 분명히 A가 올 1등급이고 B가 2등급이 두 개인데 원점수 각 시험마다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나 하는 원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A 학생은 80점대로 원점수가 형성됐는데 모두 1등급이었고 B 학생은 2등급은 1등급에 비해서 근소한 차로 2등급이지만 1등급은 100점 99점 하면서 확실한 1등급을 보여주더라. 그럼 이렇게 원점수까지 확인해 보니 석차 등급만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A 학생이 우수했지만 지금 원점수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좀 보이십니까? 예, B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아시겠죠? A보다 사실 우수한 학생이고 A 학생은 우수하다기보다는 운이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 A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한 거고요. B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한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인데도 여기서 벌써 핫불이 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학교와 아래에 있는 학교입니다. 위에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의 영어 성적이고 아래에 있는 학교 역시 영어 성적인데 위에 있는 학생은 영어가 모두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렇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학생은 4등급, 5등급, 4.5등급. 그러면 영어 1등급 학생과 영어 4.5등급 학생이에요. 요것만 봤을 때는 위에 있는 학생이 우수해 보이는데 원점수를 다시 한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대학은 이걸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A는 과연 1등급을 받을 만한 학생인가? A라는 학생, 위에 있는 학생은 어딜 가나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갖다 놔도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어가 탁월한 학생인가? 대학은 한 번쯤 여기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느냐? 첫 번째, 원점수 확인하고요. 원점수 약간 미심쩍죠? 두 번째, 평균 확인합니다. 평균이 50점대.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바로 편차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표준 편차. 편차는 대부분 다 배우셨을 텐데 그 평균을 낼 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A반과 B반이 있는데 A반 학생들의 키와 B반 학생들의 키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 평균의 함정을 얘기하면서 근데 A반 학생은 평균보다 아주 큰 학생과 아주 작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B반 학생은 다 평균에 맞는 학생들하고 구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두 반의 평균 키가 동일하더라도 두 반의 구성원들은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이 입시 정보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25.5라고 하는 것은 편차,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5.5라고 여기 숫자가 나와 있고 2학기 때는 25.3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차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상위권과 하위권은 몇 점 차가 나는 겁니까? 간단하잖아요.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권이 25점 위에 있고 하위권이 25점 아래에 있다면 이 학급의 상하위권의 학생들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50점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0점이 차이가 나려면은 보통 한 문제 틀리면은 2점, 3점이 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뭐 어느 정도 맞출 때 하위권 학생들은 그 상위권 학생에 비해서 20개 이상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어떤 한 과목을 20개 이상 틀린다는 것은 결국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교실, 이렇게 편차가 난 교실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아예 안 듣고 잠잔 그런 학급. 좋은 학급일까요? 아니죠.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1등급 학생조차 원점수가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 내신 등급은 좋지만 이 학생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 원점수가 99점이에요. 원점수가 99점이고 평균이 96.4.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험 문제가 쉬웠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편차, 아까 편차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라고 그랬죠. 편차가 3.8. 그럼 무슨 뜻입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가 불과 7점 정도. 7점이면은 세 문제, 그렇죠? 두 문제, 세 문제. 두세 문제를 맞추니까 상위권, 실수로 두세 문제 틀리니까 하위권. 경쟁이 널널하다, 치열하다? 치열하다. 여기서 읽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4등급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8명 중에서 4등급은 100분위로 가면은 24%부터 40% 학생들까지 4등급을 주거든요. 그런데 108명 중에 99점을 받은 학생이 한 70명쯤 되잖아요. 70명이 되면 모두가 이제 70%라는 성적이 나와 70%가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절반 퍼센트를 줍니다. 그래서 70명이 만약에 99점이면은 모든 학생들이 그냥 35%의 100분위 점수를 받아요. 35%면 4등급. 그래서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99점짜리가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아주 그런 살얼음판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요 두 과목만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확인해 본다면 이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한 학교인지 이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널널한 학교인지를 대학이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 1등급을 떨어뜨리고 4등급을 붙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막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학교 1등급 떨어뜨리고 왜 저 학교 4등급 붙여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학이 고등학교를 등급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국에 2,300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것을 등급화하는 게 더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든 겁니다. 이 정보만 읽어낼 수 있으면 그 학교가 보이는데,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내신 대비, 특히 학생부 종합을 위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 전형은 당연히 등급이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교실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자는 친구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걔 때문에 지금 내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친구들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점수입니다. 매 시험 한 과목 한 과목의 원점수, 물론 7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없겠지만 100점 만점을 위해서 매일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냐면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공부해서 잠자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만점을 생각하면서 내신을 준비한 친구들은 한 번씩 더 점검해보고, 점검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잠자려다가도 다시 깨어나서 책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잔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원점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이나 이런 학과 진로 선택, 이런 과목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이 문이과가 좀 나눠지는데요. 문과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래, 나는 경영이나 경제를 준비할 거니까 경제 과목을 수업에 들어야지,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지리를 듣고도 충분히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지원했을 때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너는 왜 경제를 안 듣고 경영학과를 지원하면서 왜 경제를 안 듣고 세계지리를 들었니? 저는 세계지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나라의 좋은 물건을 수출하려고 미리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문과는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좋아요. 반면 이공계 쪽은 좀 다릅니다. 이공계 쪽은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교과와 대학의 학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기계공학과를 간다.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만약에 세계지리를 선택했다. 의미가 없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생물만 듣고 물리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과 쪽은 따지고 보면 진로 진학에 맞춰서 좀 그 수업을 설계하는 게 좋고, 문과 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중심으로 좀 자유롭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냥 마구잡이로 뽑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 요 4가지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요.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겁니다.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를 점검해요. 그래서 뭐 학업 역량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대략 우리 대학에 오는 선배들이 평균적으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2등급대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받은 학생,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성적이 예컨대 몇 개 과목이 3등급이다. 그랬을 때 못 따라간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3등급 괜찮아. 한두 과목 4등급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모두 5등급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학교의 평균적인 학생들의 수준은 2등급인데 5등급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학업 역량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원점수. 등급은 낮더라도 원점수가 높았을 경우 얘는 100점 기준의 성취를 평가할 때 항상 99점,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자신의 성취를 90% 이상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요것도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원점수와 그렇게 그리 떨어지지 않는 석차 등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학업 역량이고요.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과는 그대로예요.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전공 적합성은 물리나 기하나 이런 수학, 미적분 같은 과목을 잘할 경우에 전공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이과는 되게 그대로 가는데 문과는 약간 좀 계열 적합성적인 면이 좀 강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문과 계열의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 이과 계열의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목을 이수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만민공동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독립협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종로에서 벌였던 일종의 집회인데 시위였는데 만민공동회라는 단어를 제가 칠판에 필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근데 그 만민공동회에 정말 10,000명이 모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과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과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1, 2학년 동안에 수학적인 거 또 인과적인 것들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뭐였을까요? 정말 10,000명이었나요? 10,000명이 모이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가요? 10,000명이 모이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10,000명이 해산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너무나 이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반면에 문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어때야 될까요? 좀 문학적인 학생들은 만민공동의 만민,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많구나. 사회과학적인 학생들은 왜 모였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 이게 사회과학적인 자신의 관점과 시각이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장되는 것이 바로 계열 적합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에서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계열 적합성을 매우 따집니다. 되게 자소서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인데 인성은 뭐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인데 면접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요. 발전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에서 많은 활동들, 체험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반장 부반장 같은 활동이라든가 이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되겠죠. 어쨌든 대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대학마다 이렇게 또 자신들이 이 네 가지 기준을 대학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도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가톨릭 대학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학생들을 분석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두드림 전형이라는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두드림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성명대학교 학업 역량을 덜 보면서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숙명여대는 발전 가능성, 반장 부반장 했던 경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주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이 기본적인 네 가지에다가 자기네 대학에서 필요한 하나의 기준을 더 만들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학은 학업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같은 학생이라도 어떤 대학은 붙고 어떤 대학은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죠.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너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좀 써보는 거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세대에 비해서 글 쓰는 훈련이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연애 편지 써보셨죠? 아닌가요?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카톡을 날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자나 카톡인데 문자나 카톡에 들어가는 글자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데다가 또 문자나 카톡 그조차도 싫어서 요즘에 이모티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학생들은 이 문자에 대한 이 역량이 학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좀 충분히 좀 연습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자소서에 이제 질문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학습 경험이고요. 두 번째가 교내 활동, 세 번째가 인성적인 부분. 그래서 학습, 활동, 인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에서 대학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봤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학습 경험을 쓰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정보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중학교 때 잘했으나 고등학교 때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이 볼 때는 그때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학생들의 그 다음 과정들은 뭐냐면 제가 수학이 4등급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친구들과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석차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 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앞서 잠깐 봤지만 등급이라고 하는 정보는 학교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정보이고 또 학교 안에서도 문과 쪽 가는 학생들과 이과 쪽 가는 학생들이 또 달라지고 또 내가 선택한 과목의 학생 수가 많거나 적은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 정보예요. 따라서 큰 의미 없는 정보, 등급을 올렸다 내렸다 별로 의미 없는 정보고요. 두 번째, 사교육을 안 받았다 대학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성적은 엉망이야. 그럼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호기심을 두고 그것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따라서 스코어가 아니라 점수가 아니라 스코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했던 경험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내 활동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내 활동은 앞에 의미를 두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냥 인생이라는 말을 붙이면 좋아요. 인생 활동.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집 갔을 때 인생 맛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생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인생 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의 전공이라든가 미래를 선택하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가 되겠죠. 네, 세 번째 이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를 쓰라고 하는 인성 부분인데 딱 보면 학생들이 가장 편한 걸 많이 써요. 특히 갈등 관리를 많이 써요. 여학생들 보통 3명이 같이 숙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자기는 멀쩡한데 나머지 2명이 이상해가지고 그 2명을 설득해서 뭐 가르쳐서 또는 둘이 싸워가지고 화해해서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거나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협력을 또 쓴다고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뭐 반 대표 축구 선수로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우승한 이야기 그리고 가끔 배려를 쓰는데 어떤 배려를 쓰냐면 자기는 원래 화려한 공격수였으나 이번에는 수비수로 나가서 우승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배려라고 쓰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소서 안에서도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1, 2번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학생들에게는 바로 생기부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 생기부라는 소스에 뭐가 있냐면은 교과 세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교과 세특을 잘 보시면은 선생님이 활동했던 내용들 이렇게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건데요. 왜 좋으냐? 실제로 있는 어떤 고등학교의 생기부의 세특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를 읽고 이 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PPT로 만들어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러면 여기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이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읽고 싶은 시를 자유롭게 읽게 해서 그 시를 다 생기부에 개별적으로 적어주셨어요. 네, 어쨌든 요 중에서 이제 대학이 궁금한 거 바로 시를 어떻게
이미지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시를 이미지로 만들고 PT를 만들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예,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달래 시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이거와 같은 이미지가 뭘까? 여기서 나타나는 시상의 어떤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 학생이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PT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부하는 그 과정, 이것을 만들려고 찾는 과정이 바로 1번 학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또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발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학생들 발표시키면요 굉장히 잘해요. 어떤 친구들은 무슨 홈쇼핑처럼 발표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뉴스 데스크처럼 발표하는 친구가 있고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 것도 자기가 또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만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학생들이 세특했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대학이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큰 박수. 예. 큰 박수. 둘째, 뭐 대학에서는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따라서 대학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은 1번에 자소서 1번 학습 경험에 써주시면 좋고, 이런 발표 수업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만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 내용을 2번에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 하나만 가지고도 자소서가 얼마든지 완성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세특을 보면서 또는 자신의 생기부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다만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부분들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자소서를 가지고 자소서만 가지고 대학에 붙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합격 자소서를 써주겠다는 말도 다 가머니설이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생기부를 보고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 실제로 활동했던 점을 써주는 게 진정한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자소서에는 또 대학의 독자적 문항이 있는데요. 독자적 문항들을 보면은 보통 1, 2, 3번은 국가에서 정해준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4번 문항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독자적 문항 보세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자소서 4번에 뭘 써야 되냐면은 고려대학교가 학생을 왜 선발해야 되는지 이유를 써라. 이런 자소서 내용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뚜렷한 정답은 없죠. 근데 이 정답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고려대학은 이러한 대학인데 저는 그러한 고려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활동들 또는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주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서울대학교 독서 3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읽었던 책 중에 3권을 쓰는 건데 그 3권은 본인이 선택이에요. 만화책을 써도 좋고 웹툰을 써도 좋고 아주 어려운 소설책을 써도 좋고 다 좋은데, 서울대학에서 기준은 뭐냐? 아주 어려운 책을 제대로 읽었거나 아니면 좀 쉬운 책을 획기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 읽었거나 하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독서도 역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역시 자기주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카이스트 질문을 보세요. 카이스트 질문 정말 어렵죠.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자기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질문으로 나오는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학생을 바라볼 때 중시 여기는 하나의 또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대학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학생부 종합전에 또 오해와 진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학급 회장하면 유리한가요? 막 물어보는데, 학급 회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저 반장으로서 차렷 경례만 1년 내내 했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전공 적합성 또는 학업 역량 또는 인성 부분에서 본인의 성장이 이루어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한 거죠.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독서를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대학교 면접에서 독서를 가끔씩 물어보는데 그 대충 뭐 자기가 제목만 읽거나 아니면은 발췌만 해가지고 뭐 약간 부분을 읽은 다음에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낭패 볼 수 있어요. 왜냐? 실제로 있는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하는 교수가 생기부에 자기가 쓴 책을 읽은 학생임을 알고
그걸 묻는 거죠. 자기 신기하잖아요. 야, 이 책 어떻게 읽었어?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안 읽었으면, 지금 저자가 앞에 있는데 제대로 안 읽었으면 답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독서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읽었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연구 반드시 해야 되나요? 과제 연구 반드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제 연구를 하든 안 하든 했다면 거기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어떤 부분인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봉사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많죠? 제가 본 것은 600시간 봉사한 학생이 있었어요. 600시간. 3년 동안 600시간을 봉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봉사하는 거냐면 거의 매일 조금씩 봉사하고 방학 때는 거의 봉사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내신이 600시간을 봉사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600시간만큼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의 내신이 8등급이었어요.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제가 삼수했을 때 봤는데 못 갔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봉사만 한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사실상 엉터리로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봉사는 역시 적절선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 100시간 언저리가 제일 좋습니다. 3년. 그것도 학교에서 하는 시간이 또 한 30시에서 50시간 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그냥 40에서 50시간. 그거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 봉사 때문에 요즘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요즘에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멘토링 봉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지관 가가지고 요청을 많이 해요. 복지사님, 이 동네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동네 어려운 애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는 고등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초등학생이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고등학생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봉사를 한 건가요? 그죠? 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라면 유리한가 이런 얘기 많이 묻는데요. 이과는 좀 유리한 거 있어요. 분명히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과 쪽은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예,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문과 쪽은 그렇게 또 상관은 있지 않다. 예, 문과는 정말 폭넓은 생각들을 하는 그 사고력의 깊이가 더 중요한 전공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과는 조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그동안 합창반, 뭐 축구부, 뭐 방송 댄스반 이렇게 노작 활동들을 했다면 뭐 그것도 대학에서는 어떤 면, 인성면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면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뭐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화학 실험 동아리를 하고 하는 것을 이퀄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결과도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죠. 우리나라의 입시와 관련해서 뭐 말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면서 한 국회의원께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 서울대 합격생들의 봉사 시간과 교내상의 숫자를 조사를 한 결과를 언론에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봉사 시간은 120에서 130시간 정도,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교내상은 보통 30개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일까? 따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반고 학생인데요. 1.3등급 정도고 생기부 총량이 17페이지 정도예요. 보통 1.3등급 정도면 2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적은 편이에요. 근태도 별로 안 좋아요. 지각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수상이 8개밖에 없고요. 표창장 하나 받았고요. 그다음에 임원 경력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뽑아준 경험 없습니다. 그저 담임 선생님이 공부는 잘하니까 학습부장 해라 해서 2번 정도 한 게 전부고요. 동아리 활동은 유럽 문화반, 되게 추상적이죠. 뭐 하는지 모르겠죠. 유럽 문화. 그다음에 신문 스크랩. 요즘 종이 신문 거의 보지도 않는데 무슨 스크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유럽 문화나 신문 스크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동아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옛날 CA라고 해서 그냥 뭐 선생님이랑 같이 몇 가지 활동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동아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 동아리 2개를 했는데 요거는 국어와 관련된 동아리를 본인이 1학년 때 2가지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독서 뭐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친구 1학년 때 11권, 2학년 때 13권, 3학년 때 딸랑 1권. 양심도 없죠, 보니까. 하지만 그 3학년은 대학에서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봉사 시간 1학년 때 34시간, 2학년 때 25시간, 3학년 때
또 역시 양심 없죠? 1시간. 그래서 우리는 아까 130시간 넘게 서울대학교의 평균 합격생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지금 70시간도 안 되는 봉사 시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석차 등급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붙은 학교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서울대학을 합격하는 친구들은 상장이 30개고 봉사가 130시간이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의 부분은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죠. 왜? 합격한 아이들의 대체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성적이 좋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보실게요. 이 친구는 3등급 후반대 학생인데 물리2가 3학년 1학기 때 물리2를 들었는데 그게 또 1등급이 나왔네요. 이게 아주 이 친구에게는 큰 역할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들 되게 이제 평범합니다. 수상은 그래도 5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표창장도 있고요. 학급 부회장 한 번 있었네요. 아두이누라고 해서 이제 그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독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근데 제가 어느 지역 가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이걸 적었어요. 8권, 4권 이거 적었어요. 그게 이건 지금 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독서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음에 봉사 시간 역시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이 친구가 붙은 학교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뭘 가지고 뽑느냐, 결국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좀 많이 부각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정도로 우리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평가 중에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없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면접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접이 없는 대학이 어디가 있냐면은 일단 면접 없는 대학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학이 면접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희대학교 일부 전형이 면접이 없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갔을 때 면접은 없는데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면접이 많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은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 소개팅 얘기할 때 제가 뭐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뭐 선 본다라고 할까요? 선 본다? 예, 맞선을 본다, 중매를 한다. 사진으로 봤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일단 보겠다. 합격, 1단계 합격. 그래서 얼굴 딱 봤습니다. 직접 선을 봤어요. 면접이죠? 면접인데 사진으로 본 거와 다른 사람이 나왔다. 그럼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똑같은 거죠. 서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서류를 봐서 생기부 보고서 자소서 보고서 얘 괜찮네? 불렀어요. 그리고 확인해 봅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면접이죠. 또 비율적으로 적용해도 면접을 잘한 학생들이 서류를 뛰어넘는 사례가 50대 50의 비율로 적용하면 서류 50, 면접 50으로 적용할 경우에 면접을 잘한 학생이 서류가 높은 학생을 뛰어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한 70대 30쯤 돼야만 면접으로 뒤집기가 좀 어려워지고 80대 20은 이제 서류 가지고 사실상 선발되는 거고요. 이건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좀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녀 그 이제 서울 지역은 구청별로도 이렇게 모의 면접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구청들과 함께 그 지역 학생들을 모의 면접을 2년 거쳐서 해봤는데 제가 느꼈던 공통점은 물론 남녀를 떠나서 말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말을 못하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좀 더 많다는 거고 이건 아마 평상시 생활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워. 여학생은 얘기하죠. 엄마 나이가 이런 일 다 얘기하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됐어. 이 끝이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말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학생들 면접할 때 서류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친구가 이런 내용을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면 이 학생은 교묘하게 자기의 이야기로 끌어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남학생은 너무 잘한 활동인 것 같아서 기특해서 한번 확인하면 마치 안 한 것처럼
두 번 확인하면 확실히 안 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죠. 아, 여학생들은 거짓말도 참말로 바꾸고 남학생들은 참말도 거짓말로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면접에 남학생들이 약한데 준비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유형은 크게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눠보시면 재미있는데요. 일반 면접은요, 서류 확인 면접이에요.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는 면접인데요.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창의력 대회에서 1등을 받았다. 딱 하나하나 물어보죠. 학생 과학 창의력 대회에서 1등 받았는데 이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나가서 상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묻는 게 이제 인성 면접 또는 서류 확인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은 뭐냐면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을 직접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학생이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이과는 수학 문제 9문제를 미리 주고 풀게 한 다음에 교수님 앞에서 말로써 그 풀이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는 심층 면접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학생들이 사실은 당황하는 것은 일반 면접에서 더 많이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아주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인데요.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서울대학교 정도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해봐야 서울대, 홍익대 정도가 있고요. 이 근처에는 이제 이 호남 지역 쪽에서는 전북대가 아마 좀 복잡하게 수능 최저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합격선을 또 얘기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학들이 정보 자료집이 있어요. 자료집에 보면은 학생부 종합 합격선이 있고 교과 전형 합격선이 있는데 교과 전형 합격선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작년도 합격자 평균이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이 1.8등급이고 커트라인이 2.5등급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내 성적이 1.8이면 지원하면 붙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은 합격자 평균이 3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학교는 합격자 평균을 발표했습니다. 3등급이라고 발표한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했죠. 노란색은 합격한 학생, 노란색, 파란색 합격한 학생, 빨간색은 떨어진 학생들이에요. 보니까 분명히 평균은 3등급이라고 해서 이 빨간색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붙은 학생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색은 1등급대 학생들이었고 파란색은 3, 4등급, 심지어 5등급대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일반고. 일반고는 1등급대를 뽑았고 그리고 특목에서는 3, 4등급 때는 특목에서 뽑힌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야 니네 합격한 애들 평균 내신 성적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 합쳐가지고 3등급이야 이렇게 된 거고 일반고에 3등급 학생들이 그러면 나도 하면서 지원했다가 다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예요. 실제로 보시면 특정 대학이 나와서 미안하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건대의 자기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사, 특목, 일반 할 거 없이 다 여기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학교 추천 전형은 7.4대 1이에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일반고만 썼다는 얘기예요. 자사, 특목고 애들 거의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 자사, 특목고 애들이 같이 쓰는 자기 추천 전형을 보니까 합격자 평균 3등급으로 발표했고요. 학교 추천 전형 보니까 1.8등급 발표했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학교에서는 이제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특정 대학이 발표한 합격자 평균만 보고 무조건 덤비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좀 많이 간과하시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 중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 평상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에 많은 내용이 담기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수능 준비로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이게 지금 흐리게 나왔는데 논술 전형은 보통 작년에 경희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논술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각각 경희대가 47,000명, 성균관대가 49,000명이었어요. 500명 뽑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엄청 없는 거죠. 이건 어떤 대학의 논술 끝나고 나오는 사진의 모습인데 학생들이에요, 일일이 다. 근데 이 사진이 논술 끝나고 나온 학생들의 모습인데 이 중에서 몇 명 안 붙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이제 논술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당장 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논술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논술은 준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논술을 올인하기보다는 지금은 수능과 내신에 조금 더 신경 쓸 때는 맞습니다. 아직은 그때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3학년 1학기가 돼서도 가장 논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3학년 1학기가 돼서도 내신이나 수능에서 어떤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잃고 있을 때 이런 학생들은 논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로 서울권 대학들이 있고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논술을 일부 대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논술은 보통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 확인과 변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가이드북이 있어요. 논술 가이드북에 얼마나 자세히 나왔냐면 요거 대학에다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학교에다가 배달 오기 때문에 각 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이 책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깨알처럼 자신들의 평가 기준들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술 가이드북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논술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3개합 5, 2개합 4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지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이건 이제 자연계인데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능 최저가 나오는 학생들은 내가 내신이나 비교과나 뭐 이런 학생부 종합적으로 자신이 없다면 그런데 수능 최저가 나온다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을 이번 겨울 방학부터 서서히 한 달에 한 2번 정도 기출 논술 문제 풀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학들 논술을 한번 준비해 볼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 추천드리느냐? 합격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신과 수능이 모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학생의 학습 역량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너무 많은 과목들이고 내신도 너무 많은 과목들이라서 거기서 돌파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논술이라는 걸 하나 붙들고 한번 그 길을 찾아보라는 거죠. 제가 2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신 5등급 후반대 학생이 논술 준비하면서 결국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합격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기적적으로 합격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보여줬던 준비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1, 2학년 때 내신 5등급 후반이니까 1, 2학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공부 잘 안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친구가 논술 하나를 붙들면서 보여줬던 그 진지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는데 거기다 합격까지 한 거였고요. 또 한 친구는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그 친구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모습 습관을 그때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목적이 없다면 저는 이런 공부를 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논술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인데요. 5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던 중앙대 논술을 수능 최장력 기준 통과한 애들만 보니까 15대 1로 확 줄어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이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하도록 하면요. 일단 요거 이제 사진 찍어 가셔서 빙고 게임을 해보세요. 예, 아이들과 빙고 게임을 해서 막 지어보시는 거예요. 예, 지어보시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빙고가 빨리 만들어지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단톡방 눈팅만 해야지 하고서 눈팅만 합니까? 아니죠. 예, 우리 남학생들 배그 한 판만, 긴 한 판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부할 때마다 저녁 먹고 하자. 제일 위험한 거 이거 정각부터 시작하는 학생. 예, 위험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무슨 얘기 많냐면 겨울방학부터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겨울방학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면과 동시에 이제 3학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정각병에 걸리시면은 곤란하겠습니다. 크노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그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신인데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시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2학년 학생은 2002년생이잖아요. 2002년생이면 2002년 월드컵 우리 기억이 금방 지금 엊그제 같은 기억인데 그때 막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요. 정리하자면은 팩트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고려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터디를 많이 한 학생, 학습이 충분히 된 학생을 대학이 선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돼야 되겠고요. 인생 활동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입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아이가 한 7살, 8살 뭐 이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또는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옵니다. 예,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유치원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엄마 나 오늘 뭐 배웠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내가 오늘 대통령이라는 거 배웠는데 나 커서 대통령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우리 부모님들 그 아이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너는 될 수 있어.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될 수 있어 하면서 주로 격려를 많이 해주셨죠. 근데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 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대통령 될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미쳤냐? 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바뀐 겁니까? 엄마가 바뀐 겁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 아이예요. 그 아이 내가 어렸을 때 격려했던 그 아이고요. 어렸을 때 격려해줘도 그 엄마 아빠예요. 예, 아이들의 꿈은 안 바뀌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지 우리 현실의 잣대에 맞춰가지고 너무 아이들의 생각들을 닫아버리면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하시되 그 아이가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아이의 인생은 또 다른 길들 속에서 언제든지 성공과 실패는 좌우될 수 있으니 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